네, 안녕하세요. 오늘 오다 보니까 아침이랑 다르게 날씨가 확 추워졌던데요. 제가 작년에도 이제 이맘때쯤 육류 세미나, 미국 육류 수출협회 세미나를 진행을 했었는데, 다시 또 2023년 마지막 계절에 여러분에게 환율이라는 주제로 좀 찾아뵙게 됐습니다. 골치 아프지만 피해갈 수 없는 변수죠. 그래서 좀 골치 아픈 이야기를 한 30분 정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은 미국 예외주의의 완화였습니다. 그만큼 올해의 환율은 한마디로 표현을 하라고 하면 좀 미국의 예외주의를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올해 연준이 금리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견이 오갔지만 결론적으로 2022년 3월에 시작됐던 연준의 금리 인상은 올해 7월에, 그다음에 ECB는 올해 9월에 사실상 금리 인상을 종료한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는 과정이 지금에서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굉장히 순탄치는 않았고요. 되돌아보면은 올해 상반기에는 미국의 가파른 금리 인상은 이제 작년에 상당히 선반영이 됐다가 올해는 유로존이 더 금리를 예상보다 올릴 수 있다는 변수가 반영이 되면서 상반기에는 달러보다 유로존이 더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 지수는 하락을 했고요. 그러면서 외환 시장에서는 2년 국채 금리의 그 미국과 유로존의 2년 국채 금리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했다면 하반기는 미국이 7월에 금리 인상을 중단을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달러는 7월부터 10월까지 오히려 가파르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죠? 항상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상승을 해야 되고 내리면 하락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로 시장은 그러지 않고 굉장히 복잡하다는 거를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하반기에 달러가 금리 인상을 중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한 4개월 이상 상승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어쨌든 예상보다 높은 5.5%까지 금리를 인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그렇게 식지 않는다, 굉장히 금리 인상을 잘 견디고 있다, 이렇게 인식을 하면서 이런 가파른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경기 침체가 없을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면서 소위 한 4개월 동안의 달러와의 상승이 펼쳐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금융시장을 소위 시꺼멓게 만들었던 변수는 미국 10년 국채 금리였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10년과 2년 국채 금리와 달러 지수를 같이 그려놨는데요. 특히 7월 이후에 이런 미국의 경기 침체가 없다라는 인식을 받아들이면서 미국 10년 금리가 100bp 1% 이상 올라가면서 5%를 찍기도 했었죠. 그런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내면서 이런 장기 금리 차가 미국 달러의 상승을 주도하면서 하반기에는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달 환율은 이제 언론 뉴스 같은 걸 보면 항상 이제 미국의 정책에 따라서 달러가 어떻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하지만 환율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달러의 가치라는 거는 미국 경제만을 반영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이제 이 국채금리 차이를 그려놓은 이유도 실제로는 미국과 다른 메이저 지역의 어떤 경기 여건의 차이, 정확하게 말하면 그걸 반영하는 게 외환시장 환율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는 중국이 생각보다 리오픈하면서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고 하반기에는 부동산 관련된 이슈가 크게 불거지면서 중국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었고요. 유로존은 9월까지 금리 인상을 하긴 했지만 하반기 들어서 유로존도 경기가 부진한 그런 흐름으로 전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반기에 달러가 더 강세를 보였던 그런 재료로 작용을 하기도 했고요. 또 이제 두 개의 전쟁이 현재 진행 중인 이런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는 앞으로 계속해서 불거질 수 있는 뉴스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또 깨닫는 그런 흐름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실제로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시작을 했고 예상보다 많이 올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흥국 통화가 달러 대비 약세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했던 거, 또 신흥국이 21년에 미리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렸던 그런 부분들이 작용을 했는데, 올해는 신흥국 통화들이 전반적으로 약세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원자재 가격도 빠졌고, 중국도 경기가 부진했고, 또 선진국 금리가 뭐 4%, 5% 이렇게 높아지다 보니까 신흥국에 대한 금리 메리트가 떨어지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신흥국 통화의 상대적인 약세 요인으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원화는 올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느냐? 일단 자, 생각해 보면 지금 이제 1,300원 아래니까 환율이, 그리고 작년에 환율 고점이 얼마였죠? 작년에 1,400원, 저 또 헷갈리네요. 1,440원대였죠. 지금 1,300원 미치니까 거의 한 150원 가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평균 환율은 작년이 높을까요? 올해가 높을까요? 답은 이제 제 질문에 있겠죠. 이렇게 반대의 결과라는 얘기죠. 작년이 평균 환율이 1,296원이고요. 올해는 지금 한 1,305원 전후로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가더라도 1,300원 위에서 형성이 될 것 같아요. 작년보다 올해 평균이 환율이 더 높았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평균이 3년 연속 올라가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 1,300원의 평균 환율이라는 것은 금융위기 당시의 평균 환율보다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대 2000년 이후로는 가장 높은 평균 환율이 올해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일간 변동폭, 원달러 환율은 통상 연간 한 100원에서 150원 정도 움직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300원을 훨씬 넘어서 움직였거든요. 올해는 그 레인지가 한 150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좀 정상 수준으로는 돌아왔다고는 봐야 될 것 같은데, 하나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일간 변동폭은 전혀 줄지 않았어요. 작년에 높은 변동성과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하루 중에, 장중의 고점과 저점이 굉장히 범위가 넓어진 흐름이 올해 계속해서 반복이 됐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원화를 둘러싼 환경이 워낙 좀 불안정했던 측면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과거에는 외환 수급하면은 우리가 뭐 생각하죠? 보통 뉴스, 무역 수지 또는 경상 수지, 아니면은 외국인 자금,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제 세미나 많이 참여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내국인들의 해외 투자라는 흐름이 굉장히 강한 줄기로 대두가 되면서 이 부분이 점점 더 외환 수급을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기치 못하는 이런 수급적인 변수가 많이 등장하는 거, 또 경상 흑자가 아직은 안정적이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장중 변동성을 굉장히 올리는 그런 효과도 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2022년 하반기부터 23년 상반기까지는 소위 이제 원화의 좀 암흑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기간 동안에 글로벌 제조업이 다운턴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고, 반도체 경기도 아주 급격히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 환율은 굉장히 불안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글로벌 경기도 좀 올라오기 시작, 제조업 경기도 올라오기 시작하고, 반도체 경기도 일단 개선된 흐름으로 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환 수급도 자연히 좀 균형 수준을 되찾으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반기에는 원화를 둘러싼 좀 여러 가지 불안정한 요인들이 상당히 그래도 안정권에 접어든 그런 흐름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뒤에 이제 민간 부채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ESG라는 굉장히 큰 줄기도 있지만, 또 우리 경제를 보는 사람으로서는 이 경제에 미치는 어떤 글로벌 다각적인 변화, 이런 부분들을 일단 염두에 두고 여러 가지 뉴스들을 봐야 될 것 같아서 이 한 꼭지로 좀 큰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작년에도 이제 재편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바가 있는데, 올해도 이제 결국 이제 탈세계화 재편, 그 흐름이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 있는 부분들은 많이 언급이 되는 거고, 이러한 큰 줄기의 변화 속에 어떤 금융시장과 연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변화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제 효율보다 안보, 그다음 각국의 이익,
이런 것들이 중요한 그런 분위기로 넘어가는 그런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런 변화가 야기한 또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시장과 효율성을 중요시할 땐 민간이 알아서 효율과 시장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면 되는데 이게 각국의 안보, 각국의 이익이 중요한 상황이 되게 되면 여기에는 절대적으로 정부의 개입이 이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정부의 역할이 커지는 역할로 되다 보니까 여기에는 이제 정부의 지출이 또 증가하는 문제가 동시에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선진국 대비 국가 재정 수지나 정부 부채 비율이 낮은 편이긴 하지만 선진국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올해 재정 지출이 줄어들 거라고 예상했던 그게 이제 뒤집어지고 반도체법, 칩스법이나 IRA법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정부의 지출을 많이 늘리면서 정부 재정 적자가 오히려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또 선진국도 이제 신흥국들, 특히 중국 중심으로 이렇게 공급망을 세계화했던 부분을 자국으로 되돌리는 역할을 하게 되면서 미국으로 많은 투자 자금이 들어가고 있죠, 실제로.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선진국들도 제조업을 아웃소싱하던 거를 내재화하는 이런 방향은 결국은 조달 비용을 올리고요, 또 원자재 비용을 올리고 또 이와 관련된 인력에 대한 수요를 또 증가시키다 보니까 임금도 올리는 여러 가지 좀 물가 상승 압력을 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이런 부분들이 선진국의 물가가 지금 엄청난 긴축으로 최근에 많이 하향 안정화돼 있긴 하지만 우리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부분을 암시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범위를 내년으로 좁혀서 그러면 내년도에 달러에 미칠 영향을 줄 그런 변수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근데 약달러연이 먼저 와 있죠. 여기는 의도가 있습니다. 일단 저희도 내년도에는 달러 약세 압력이 좀 더 우세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변수가 뭐냐? 다 아는 얘기이긴 합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할 것 같다. 그 다음에 경기상으로는 올해는 미국의 예외주를 확인했다면 내년에는 미국도 고금리의 여파에서 좀 벗어나지 못할 것 같다. 올해보다 조금 더 임팩트가 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미국 예외주의가 완화되는, 그러니까 성장률이 미국이 더 높고 다른 나라는 꺾이는 부분이 이제 수렴하는 그런 쪽으로 이어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고요. 경기 측면에서는 이례적으로 서비스업과 제조업이 완전히 분리되는, 코로나 때문에 이런 현상이, 사이클이 어긋나는 현상이 벌어졌는데 이게 내년에도 이어지면서 선진국은 금리로 소비는 둔화가 되는 반면에 제조업 경기는 이제 한 1년 동안 워낙 부진한 사이클이 일단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좀 반등하는 그런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올해 7월 달에 미국 신용등급 하향 조정 뉴스가 있었죠, 피치사에. 그다음 무디스는 얼마 전에 신용 전망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근데 그때 어땠죠? 달러가 거의 영향을 전혀 안 받았습니다. 미국이니까요. 네. 미국이니까 당연히 영향을 안 받는 변수이긴 합니다만은 거기엔 또 하나, 그 시점에 미국 경기 지표가 굉장히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 지출을 많이 했고 그 결과 성장도 좋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그거에 의한 신용등급 하향 조정이 시장에서 영향이 적었다면 내년에는 미국 경기가 올해보다는 부진한다고 하면 경기가 약한 고리에 있을 때 이 재정 적자 이슈가 불거지면 일시적으로 좀 달러에는 약세 재료로 작용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일본의 통화정책 변경 가능성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올해도 3, 4월경에 변경하지 않겠나 예상을 했는데 실제로 YCC라는 그 정책을 조정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초완화 정책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현재 시장에서 분석하는 것도 그렇고 저희도 내년 상반기 한 3, 4월경에는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약달러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오른쪽에 왜 이 부분들을 또 적어놨느냐. 시장이라는 게 그렇게 하나의 변수만 갖고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지역의 경제, 다른 여건들이 어떻게 맞물리느냐가 환율을 결정을 한다라고 봤을 때, 물론 미국의 예외주의가 완화가 되는 건 맞지만, 그렇다면 다른 나라가 뭐 제조업 경기도 엄청 강하게 상승을 하고 다른 뭐 유로존, 중국 경기가 가파르게 좀 성장세를 나타낼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회의적이라는 거죠. 중국 계속 부동산에 발목이 잡혀 있을 것 같고, 유로존도 올해 0.7%, 내년도 좋아지는 게 1.2% 성장입니다. 그럼 미국 성장률 1.5%보다 여전히 낮은 성장률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성장 기조를 이어간다는 것 자체가 달러와의 약세를 제한할 그런 변수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또 미국만 금리를 인하할 거냐, 실제 시장에서 지금 미국 한 6월 정도 금리 인하 시점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유로존은 그거보다 조금 더 빠를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의 여파가 유로존에 지금 현재 더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로존도 금리를 동반 인하할 거다. 그 다음에 금리는 인하하더라도 QT, 양적 긴축, 즉 유동성을 흡수하는 유로존과 ECB와 연준의 정책은 지속된다라는 것 자체도 유동성에는 긍정적인 재료라고, 긍정적인 부분을 상쇄시키는 그런 변수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미국이 내년에도 재정 지출을 크게 줄이지 않을 거로, 특히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크게 줄이지 않는다고 하면 미국이 올해보다 성장이 둔화가 되는 거지 다른 나라보다 절대 성장률에서 결코 뒤지지 않는 그런 부분을 보인다는 점, 또 잠재되는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달러와의 약세를 제한할 그런 변수로 저희는 꼽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뒤에 내용 준비가 돼 있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여기서 조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결국 달러 약세 압력이 우세하긴 하나 일방적인 달러화 약세를 전망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그걸 상쇄시켜주는 변수들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제가 이제 금리 측면을 말씀드리기도 했지만, 현재 시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막상 금리 인하를 실제로 내년 6월에 한다고 했을 때 그 이후에 달러가 가파르게 떨어질 거냐, 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 올해 금리 인상 중단하고 달러 상승해서 확인하는 그런 재료와 같을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오히려 금리 인하 기대가 집중되는 내년 상반기가 오히려 달러 약세 압력이 조금 더 하반기보다는 강한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왼쪽 차트를 하나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왼쪽 차트가 연준이 금리 정책을 편 것과 기준금리와 달러 지수를 같이 그려놓은 겁니다. 이 표시된 부분이,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인데요. 인하하는 시점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사례는 인하했지만 달러는 상승했던 시기입니다. 세 번째, 네 번째는 금리 인하고 달러가 약세를 보였던 시기입니다. 이걸 보더라도 금리 인하 자체가 달러와의 일방적인 약세는 아니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90년대 중반에는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했는데, 당시에는 미국이 신경제라고 불리는 엄청난 좀 기술 혁신 이런 거를 통해서 굉장히 굳건한 성장세를 기록하던 시기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지만 오히려 달러는 상승하는 흐름이었고, 두 번째 시기는 이제 나스닥 버블 꺼지기 전 그런 시점인데요. 나스닥 버블 꺼지고 나서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지만 그게 글로벌한 신용 리스크를 상승시키면서 오히려 달러는 상승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하 일시적으로는 일단은 달러와 약세 재료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현재 글로벌 경제의 비교 우위를 봤을 때는 미국이 상대적인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분이 달러화를 지지해주면서 금리 인하에 불구하고 달러화 약세는 가파르지 않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내년에 생각하는 환율의 달러의 레인지는 올해 레인지보다 소폭 하향 조정된 그런 범위를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정치적 리스크도 내년도에 미국 대선, 또 6월에는 유럽의 의회 선거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근데 유럽이 일단은 지금 미국 올해도 보면은 유로화가 선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경기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반기에는 예상보다 금리를 많이 높였던 변수가 있고, 하반기에는 미국의 재정 이슈에 대해서 그래도 지금 미국의 대한 통화로서의 일정 부분 역할이 유로화를 지지해주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에도 그 역할은 유지가 되긴 하겠지만, 유럽도 지금 유럽의 구심점인 독일이 경기 부진에 시달리다 보니까 유럽의 리더십이 약해진 상황이고, 최근에 이제 극우파들이 많이 이제 득세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나라에서 내년도 유럽 의회 선거에서도 극우파의 비중이 높아진다고 하면 유로존의 향후 정치적인 뭔가 아젠다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재료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이 유로화에는 좀 약점으로 작용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국내로 들어와 보겠습니다. 최근에 원화를 굉장히 괴롭혔었던 부정적인 변수들을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반세계화 재편, 이 큰 줄기죠. 이 줄기가 일단은 원화에는 상당히 불리한 재료로 작용을 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면서 유가가 급등을 했고, 이게 무역 수지를 적자로 만들기도 했고요. 또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의 미국에 대한 투자가 최근 1, 2년 사이에 급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외환 수급상으로는 달러 수요를 많이 유발하니까 국내에서 달러가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또 수급을 더욱더 어렵게 하는 그런 재료로 작용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중국이 이렇게 중성장, 그 전략으로 전환을 했던 부분, 또 중국도 자국 내 공급망을 다시 재편하는 흐름이 우리로 하여금 기존의 공급망을 다시 또 연쇄적으로 바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일으키기도 했고, 중국이 성장을 높이 가져가지 않는 그런 전략 자체가 우리의 대중국 수출이 줄어든 역할을 하기도 했죠. 여기에다 글로벌 제조업 사이클 부진했던 부분이 또 원화에는 가장 직접적인 치명적인 요인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민간 부채 문제는 사실 환율에서는 별로 중요한 변수는 아닙니다. 외환 수급이랑 전혀 상관이 없는 재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뭐 외화 부채랑도 뭐 외화 신용 등급이랄지 이런 부분과도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거든요. 그렇기는 한데, 이 문제를 앞으로는 계속 환율에서 외환 시장에서도 어쨌든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금리가 높아졌다는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 이후로 가계부채가 급증을 했는데, 또 코로나 이후 다시 한 번 더 점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이전의 시기에는 초저금리 시기였잖아요. 금리가 워낙 쌌잖아요. 그러니까 가계 부채가 늘어도 이자의 부담이 크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이제 금리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에 실제로 가계 소비를 위축시키는 효과를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원화를 둘러싼 부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내년도 이 요인 중에서 이 제조업 부진은 그래도 우리 원화에는 다소 햇살을 비춰주는 그런 재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반도체가 얼만큼 올라올 거냐가 가장 원화에는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올해 하반기부터 반도체 가격 자체가 이렇게 반등을 하는 거 보시죠. 또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뭐 뉴스에서 반도체 뭐 전년 대비 계속 두 자릿수 마이너스 수출 증가율 이런 뉴스를 저희가 최근까지도 봤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반도체 수출 물량은 23년 들어서 크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량은 크게 늘었는데 워낙 단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수출 금액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발생을 했거든요. 어쨌든 물량이 증가했다라는 건 그래도 긍정적인 변수인데, 만약에 여기에 수출 단가가 조금 더 빨리 올라와 준다 하면은 수출 금액이 빠르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수출 증가율, 무역 수지 개선시킨 효과도 상당히 크게 나타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반도체 전문가는 아니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 일단은 뭐 삼성전자 감산 동참을 하면서 재고 조정이 상당히 빠르게 진행됐던 부분, 그다음에 제조업 사이클상 코로나 때 이미 땡겼었던 제조업 수요가 한 1년 넘게 죽어 있었다가 그게 다시 또 수요로 연결되는 그런 사이클로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에다가 또 제가 전문 용어라 그 HBM
요새 많이 나오죠.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 하면 이 얘기가 빠지지 않는데 이제 고사양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AI나 뭐 차량용 서버 이런 거 관련해서 많이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점유율이 지금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요 증가를 긍정적인 변수로 다들 이제 전문가들은 꼽고 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선진국들이 이 고금리 여파가 실제 소비 둔화로 본격적으로 연결되는 시기라고 하면 그와 관련된 부분이 또 글로벌 수요를 상쇄시키는 그런 측면이 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HBM 공급 능력이 아직은 크게 많이 확충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은 좀 과도한 기대는 좀 접어둬야 되는 그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계부채 문제인데요. 가운데 차트 보시면 이제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하고 미국의 가계부채 비율 완전히 대비되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죠. 이제 한국과 미국만 대비가 되는 게 아니라 유럽의 북유럽 국가의 몇 개 나라 빼고 독일, 프랑스 등 일반적인 유럽 국가와 미국은 계속해서 가계부채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민간 부채는 상당히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대신에 정부의 재정 지출이 엄청나게 늘었죠. 근데 우리는 재정 지출은 제한적인 반면에 그 사이에 가계 부채가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제조 부진과 맞물리면서 상당히 그 우리나라 소비를 둔화시키는 제조 부진 또 고금리와 맞물리면서 그 가계의 소비를 둔화시키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거 자체가 환율에 어떤 영향이 있느냐? 이거 자체가 일본의 과거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이 가계부채가 늘어났을 때 일본은 엔화가 엄청 강세로 간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별로 무관한 재료일 수도 있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글로벌 상장이 얼마큼 키높이를 서로 비교를 하면서 환율 레벨이 결정된다고 봤을 때는 이 가계부채가 우리나라 소비를 위축시키는 변수임엔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 좀 우리나라 성장에 대한 우려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올해는 미국이 금리를 올려도 하느니 어디서 멈췄죠? 3.5%에 멈췄잖아요. 그래서 200bp라는 역대 최대 미국과의 금리 차이를 만들어냈는데 더 이상 못 올렸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가계부채 등을 포함해서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내년에 만일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때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내릴 수 있을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 가계부채가 이렇게 늘어난 시기에 한국은행도 섣불리 금리 인하를 통해서 이 민간부채 버블을 야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 때문에 그렇게 하기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금리 인하를 되게 소극적으로 할 가능성, 올릴 때 많이 못 올렸으니까 내릴 때도 적극적으로 많이 못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올해는 미국과의 금리차 이런 부분이 원화의 약세 재료로 작용했다면 내년에는 금리 격차는 조금 좁혀질 수 있지만 이게 경기가 별로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못 내리는 그런 자료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어쨌든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성장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통해서 원화에는 잠재적인 부정적인 재료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에는 외환 수급은 저희가 2년 동안 최근 들어서 그래도 가장 좀 괜찮은 흑자를 기록을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외환 수급하면은 이제 경상수지뿐만 아니라 외국인의 국내 투자, 내국인 해외 투자 이거를 다 합산을 해서 이제 저희가 외화 플로우로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2022년에는 저희가 뭐 이렇게 달러 공급이 부족한 적이 있을까? 아마 규모로는 최대입니다. 저희가 그냥 이렇게 단순 산출했을 때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이 숫자로서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볼 수가 있는데 500억 달러 공급보다 수요가 더 많았던 해였습니다. 2022년에는. 근데 그래도 올해 상반기에도 달러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서 환율이 굉장히 불안정했다가 하반기 들어서는 이제 균형 수준으로 돌아와 있고 연간으로는
전체적으로 한 균형 수준으로 마무리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그래도 170억 달러,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하면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체적으로 흑자 기조를 좀 나타내면서 환율이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큰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경상수지 개선이 좀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차트 보시면 2022년과 2023년은 경상흑자가 완전히 쪼그라든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 막대 그래프고요. 근데 그거를 그나마 메워준 게 본원소득 수지입니다. 본원소득 수지. 우리가 그래도 해외 투자한 데서 벌어들인 돈이 많았던 부분이 있고, 특히 올해는 두 번째 차트인 직접 투자 일반 배당 수입 그래가지고 해외 자회사가 보유하고 있던 유보금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온 부분이 그나마 경상수지 흑자에 기여하면서 우리가 소위 달러 공급 부족을 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국인의 해외 투자는 그래도 계속해서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21년, 22년에 이제 미국에 대한 투자 많이 이루어지면서 많이 나갔다가 올해는 좀 주춤했지만 내년에도 21년, 22년만큼은 아니지만 월 한 30억 달러 이상의 해외 투자는 지속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특히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올해 다시 해외 투자 비중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기존에 전체 자산의 55%를 해외 투자로 채우겠다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그 비율을 60%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년 한 200억 달러 정도 이상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자금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 이 자금이 좀 더 늘어나면서 달러 수요를 유발하는 그런 주체가 될 것 같고요. 그래도 긍정적인 부분은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계속해서 안정적인 국면을 나타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특히 외국인이 코로나 이후에 우리나라 주식을 엄청난 차익이 발생하면서 계속해서 팔았는데 22년 하반기부터 순투자로 돌아섰고 올해도 전체적으로 주식을 순매수하는 그런 기조를 유지를 하고 있고 국내 보유 비중이 여전히 역사적 수준, 코로나 이전보다 낮고 역사적 수준보다 낮기 때문에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긍정적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채권도 코로나 이후에 외국인 자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국가 부채 비율이 안정적이고 그런 그다음 다양한 이제 정부 관련된 그런 자금들이 유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의 채권 투자 유입은 긍정적일 것으로 봅니다. 그 뉴스에서 세계 채권 지수 편입 얘기, 뭐 MSCI 그 선진 지수 편입 주식 얘기고 채권 얘기고 둘 다 이제 글로벌 지수 선진 지수의 편입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최근에 정부에서 그 WGBI 세계 채권 지수 편입은 저희는 당초 내년 하반기 9월에는 편입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정부에서는 서두르지 않겠다라고 얼마 전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내년보다는 이제 한 그 다음을 그 목표로 뭐 여러 가지 외환시장 제도도 개선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내년에 이제 외환시장도 새벽 2시까지 오픈하는 그런 제도적 변화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당장 관련된 자금이 많이 들어오진 않겠지만 그 이후로 세계 채권지수 편입이 되면 우리나라에 한 2년에 걸쳐서 5, 600억 달러 정도 자금이 유입될 걸로 예상이 되는 부분은 당장 내년은 아니지만 이후에 우리나라 자금이 유입되는 긍정적인 재료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년도에 외환 당국이 어떤 역할을 할까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운데 차트 보시면 외환 당국이 참 얼마 전에 우리가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다는 뉴스 보셨잖아요. 호재인가요, 악재인가요? 일단 뭐 호재는 호재죠. 관찰 대상국에 빠졌다는 게. 근데 한편으로는 약간 웃픈 그런 재료인 게 이게 제외된 게 아니라 탈락된 거 아닌가?
왜냐하면 환율 관찰 대상국이라고 해도 우리가 직접적으로 받는 불이익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그냥 관찰 리스트에 있다는 건데,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된 이유가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GDP가 경상수지가 GDP의 3%를 넘어야 포함이 됐을 건데 2년 연속 그거를 하회하다 보니까 거기서 빠진 거거든요. 그만큼 경상수지가 안 좋아서 거기에 빠졌을 뿐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외환당국은 코로나 이후 2021년 이후에는 달러 매도 개입에 계속해서 주력을 해오면서 환율 상단을 막아온 역할을 했고, 저희가 느끼기에도 올해는 한 1340원에서 60원 사이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달러 매도 개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이제 상단이 그 수준에서 이제 형성이 되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내년에도 정부가 와칭하는, 주시하는 상한선은 그 정도 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 정부가 환율이 빨리 좀 밑으로 예전 수준으로 되돌아가기를 원할 거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내년에는 좀 그러기가 어렵지 않을까. 지금은 이제 환율 막는 데 전념을 했다면, 그렇다고 해서 환율이 빠르게 절상이 되면서 원화가 다른 통화 대비 가치가 더 높아지는 걸 원할 거냐, 그렇게 봤을 때는 그럴 가능성이 낮다고 보는 이유가, 일단 물가 상승 압력이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훨씬 더 빨리 떨어졌고요. 많이 떨어졌고, 또 지금 내수가 부진하기 때문에 수출이 좋을 때 빨리 이제 여기서 돈을 벌어들이는 게 더 유리한 국면이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원화가 다른 통화보다 앞서서 절상되는 거를 선호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환율이 좀 하락 속도가 빠르다, 그럼 정부가 더 이상 하락을 막기 위한 매수 개입도 좀 적극적으로 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는 고환율이 굉장히 환율이 어떤 선을 넘어갈까봐 불편했다면, 올해는 내년에는 거기에 대한 불편감이 줄어들면서 원화가 좀 가파르게 절상이 되는 시기에 매수 개입도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요인들을 고려해 보면 일단은 달러가 하락 압력이 우세하기 때문에 달러원도 하락 압력을 받을 것 같고요. 거기에다가 그동안 우리에게 부진했던 제조업이 살아나고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이 원화를 지지를 해주면서 경상수지도 개선되는 그런 흐름들을 감안해서 달러원도 이제 4년 만에 평균 환율이 하락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달러도 하락세를 제한시킨 요인들이 산재해 있고, 원화도 내수 부진을 한 요인들을 또 맞닥뜨려야 되는 상황, 또 정부도 원화가 지나친 절상되는 걸 원하지 않는 거를 종합을 해보면 달러원 환율의 하단은 저희는 한 내년도 1230원 정도가 합리적이지 않을까 현재로서 예상을 하고 있고요. 환율 상단은 한 1350원 정도로 생각을 해서 올해 평균이 한 1300원 정도라면 내년 평균은 1280원 정도로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